외딴 산골 지역에 새로 건설된 거대한 다리 위. 늠름한 점원 shepherd 한 마리 카이저가 며칠째 다리의 한쪽 가장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걔는 그곳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지역 경찰들은 위험한 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무능한 파출소장은 개를 미친 개로 단정하고 사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실종된 이 개의 주인이자 다리의 안전 감리원이었던 박 씨가 아마도 개를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라 멋대로 추측했다. 그때 서울에서 휴가차 이 마을에 내려와 있던 번아웃 상태의 형사 오지혁이 소란을 보고 차를 세웠다. 그의 훈련된 눈은 즉시 개의 행동이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었고 특정 지점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 있던 9살 남짓의 앞을 못 보는 소녀 이하람이 할머니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저 개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이는 하얀 지팡이를 짚으며 으르렁거리는 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똑바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오지혁 형사 역시 아이를 막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했다. 카이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없는 작은 존재에 잠시 혼란스러운 듯 했다. 아이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람은 개가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지점의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들꽃 한 송이를 꺼내 그 땅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애도의 표시이자 공감의 악수였다. 그리고 아이는 개를 만지지도 않은 채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개의 곁을 함께 지켜주려는 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의 맹렬했던 으르렁거림이 멎었다. 그 자리에는 낮고 애처로운 낑낑거림만이 남았다. 거대한 몸의 긴장이 풀렸다. 개는 아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강인한 마을 사람들, 냉소적인 경찰관들, 그리고 지쳐있던 오지혁 형사까지 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앞 못 보는 작은 소녀가 분노한 짐승에게 보여준 이 믿을 수 없고 숭고한 공감의 장면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지혁 형사는 젖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형사로서의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개는 지금 범죄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저 소녀는 자신의 놀라운 공감 능력으로 그 현장을 보존해낸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휴가는 이제 끝났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그는 파출소장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게 쏘지 마시오. 그리고 이 현장 보존해야겠소.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힘이 아닌 공감에 의해 대치 상황은 깨졌다. 그리고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지혁 형사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지역 파출소장은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지역은 먼저 하람이와 개카이저를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보내 안전하게 안정을 취하게 했다. 카이저는 자리를 떠나기를 거부했지만 하람이의 조용한 한마디에 녀석은 꼬리를 내리고 아이를 따라갔다. 다리 위에 홀로 남은 지역은 자신만의 예비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 경찰들이 놓친 아주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개가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의 다리 난간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끌린 듯한 희미한 마찰 자국. 둘째 바닥 틈새에 끼어있던 작고 독특한 물건. 이 지역의 평범한 안전 감리원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최고급 만년필 뚜껑이었다. 셋째 근처에서 발견된 감리원의 낡은 트럭과는 다른 육중한 고급 SUV의 타이어 자국.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그는 서울의 동료에게 연락하여 실종된 감리원 박민수 씨에 대해 조회했다. 그는 박 감리원이 업계에서 가장 강직하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무가 바로 이 다리의 최종 안전 점검이었으며, 이 다리를 건설한 회사가 지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강동원 회장의 지오 개발이라는 것도, 또한 그는 박 감리원이 실종되기 며칠 전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표준 미달의 자재 사용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부패한 관료에 의해 공식적으로 묵살되었다는 정보까지 찾아냈다. 한편 강동원 회장의 사무실, 그는 지역 파출소장으로부터 서울에서 온 한 형사가 실종된 감리원 사건을 다리 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회장은 즉시 경계심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외부 형사의 등장은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 형사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그가 뭘 더 찾아내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 그날 밤 지역은 마을의 작은 숙소에서 자신이 찾은 증거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난간에 마찰 자국 사진, 증거물 봉투에 담긴 만년필 뚜껑. 그에게는 이제 동기부실 공사 비리와 몸싸움의 증거, 그리고 강력한 용의자 강동원 회장가 있었다. 그는 창밖의 달빛 아래 위압적으로 서 있는 거대한 새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살인과 거대한 기업 비리가 얽힌 엄청난 음모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에게는 새로운 그리고 위험한 사건이 생겼다. 그리고 앞 못 보는 소녀와 슬픔에 잠긴 개 한 마리가 그의 유일한 핵심 증인이었다. 그는 이제 적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진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지혁 형사는 하람이와 할머니가 사는 작고 낡은 집을 찾아갔다. 충직한 개 카이저는 이제 하람이의 곁을 지키는 조용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다리 위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과 박 감리원이 다리의 비리 때문에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그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하람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공포에 떨며 손녀를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하람이는 조용한 강인함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죠. 그분도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야 해요. 아이에게도 이 싸움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형사와 앞 못 보는 소녀, 그리고 충직한 개, 세 명의 세상이 얕보는 존재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공식적으로 맺어졌다. 그날 밤 강동원 회장의 첫 번째 경고가 도착했다. 지혁이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섬뜩한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하람이가 다리 위에 놓았던 것과 똑같은 시든 흰색 들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구경이 큰 소총 총알 한 발. 더 이상 끼어들지 마라. 이것은 경고다. 이 위협은 지역을 두렵게 하는 대신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하람이와 함께 지역 경찰이 형식적으로만 수색했던 고 박민수 감리원의 작은 사무실 겸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카이저가 다시 한번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걔는 자신의 주인의 냄새가 짙게 벤 책상 밑에 헐거운 마룻바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마룻바닥 아래에서 살인자들이 놓쳤던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 감리원이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비밀 작업 일지와 심하게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일지에는 다리 공사에 사용된 표준 미달의 자재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사진, 그리고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정황 증거를 넘어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었다. 지혁은 이제 이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 안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옛 동료이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해야만 했다. 그는 또한 이제 적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공격은 단순한 경고 이상일 터였다. 진실을 향한 경주는 이제 적의 다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증거를 복원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지혁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람이와 할머니 그리고 카이저를 데리고 자신의 낡은 차를 이용해 서울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는 이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를 복원해줄 그의 옛 동료이자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었다. 여정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그는 강동원 회장의 그물망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한편 강동원 회장은 지역 파출소장으로부터 지혁이 박 감리원의 비밀 기록을 찾아냈으며 마을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회장은 분노하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지혁이 서울에 도착하여 더 큰 도움을 받기 전에 그를 막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경찰 네트워크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서울로 향하는 모든 주요 고속도로에 혐의자 수색을 위장한 불법적인 검문소들을 세웠다. 지혁은 고속도로의 이상한 검문소들을 보고 즉시 길을 바꾸어 험준한 산과 시골길을 통과하는 낡은 국도를 택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부하들은 SUV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위험한 지형 위에서 속도와 지략을 겨루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이 추격전에서 카이저와 하라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카이저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추격자들이 가까워질 때마다 짖음으로써 지혁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었다. 그리고 하라미의 귀는 최고의 레이더였다. 그녀는 100m에는 보이지 않는 추격 차량들의 엔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수화 종류를 지혁에게 정확히 알려주었다. 아저씨 뒤에 오토바이 2대 그리고 큰 차 1대 소리가 들려요. 오랜 추격전 끝에 지혁은 마침내 그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시키고 잠시 쉬기 위해 버려진 한적한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강 회장의 부하들은 그의 경로를 예측하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폭력배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끓어오르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대결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버려진 휴게소에서의 대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최강률의 부하들은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를 포위했다. 그들의 목표는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하고 모든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오지혁은 이것이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라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카이저와 함께 차 안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대화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폭력을 위해 온 자들이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잔혹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혁은 젊은 시절의 특수부대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싸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로서의 자기방어 기술과 순수한 의지력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수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카이저는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개의 보호 본능이 폭발했다. 카이저는 차 문을 부수고 뛰쳐나와 지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폭력배 한 명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 차 안의 하라미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혁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를 지역의 낡은 태블릿 PC에 연결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데이터 복구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폭력배들이 마침내 카이저를 제압하고 다시 지역을 둘러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하람이가 마침내 손상된 드라이브에서 단 하나의 결정적인 파일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강동원 회장이 박감리원의 살인을 지시하는 그 비디오 영상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의 희미한 위성 신호를 이용해 지역이 미리 알려준 서울의 양심적인 기자의 이메일로 그 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폭력배의 리더가 지역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갑자기 모든 폭력배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리더의 휴대폰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단독 입수, 강동원 회장 살인교사 현장 영상 공개. 그 썸네일은 방금 하람이가 전송한 바로 그 비디오의 한 장면이었다. 폭력배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강력한 보스는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살인교사가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영웅들은 가장 절박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팀워크로 승리한 것이다. 휴게소의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휴대폰 화면에 뜬 긴급 속보를 보고 얼어붙었다. 단독 입수, 강동원 회장 살인교사 현장 영상 공개. 그들의 충성심은 자신들의 보스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살인범이 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울에서 급파된 검경 합동수사팀이 휴게소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폭력배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자선 파티장. 강동원 회장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연기하며 유력 정치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와 이사들에게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행사장 안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이 파티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동원 씨 살인교사 및 건설비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체포 장면은 그가 기만하려 했던 바로 그 상류층 사회와 언론 앞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지혁과 하람, 그리고 카이저는 이제 영웅적인 증인이자 보호 대상이 되었다. 지혁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알려졌다. 하람이는 자신을 괴롭히던 괴물이 마침내 붙잡혔다는 사실에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혁은 살해당한 박민수 감리원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그의 약속을 지켰다고 조용히 보고했다. 그리고 그의 충직한 개 카이저가 안전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지혁과 하람, 그리고 카이저는 검찰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하람이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혁은 이제는 자신의 책임이자 예상치 못했던 가족이 된 소녀와 개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들이 이 미래를 함께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지쳤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글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겠지. 싸움은 이겼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치유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긴 여정이 시작될 터였다. 몇 달 후, 강동원 회장과 그의 부패한 제국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실 공사의 위험이 있던 다리는 새로운 관리에 안전하게 재건되었다. 마을은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서히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오지혁 형사는 서울에서의 복직 제안을 거절하고 이 작은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삶에 새로운 목적과 평화를 이곳에서 찾았다. 하람이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의 소녀가 아니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며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영웅견 카이저는 완전히 회복하여 이제 하람이의 곁을 떠나지 않는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이제는 안전하게 재건된 바로 그 다리 위. 지혁과 하람, 그리고 카이저는 가족으로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람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잘거리며 바람과 강물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지혁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카이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지점에 멈춰 섰다. 하람이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고 박민수 감리원을 위해 난간 위에 또 한 송이의 들꽃을 바쳤다. 지혁은 이제 자신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하람아.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아이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 불렀다. 형사에서 아버지가 된 남자 진실을 본 소녀,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준 충직한 개. 세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그들의 집을 향해 다리를 건너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한 싸움 속에서 태어난 비록 평범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진짜 가족이었다.